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김준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주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과 주요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의 그 말씀대로 50분을 하고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한 20-30분 정도 다시 강의를 하다가 Q&A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차례인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제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의 최근에 이제 주요 이슈가 미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거하고 ECB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경제 전망, 이탈리아계 은행의 부실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 연준, ECB 이렇게 뭔가 민간 부분이 아니라 요즘은 하도 각 나라에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들에 의해서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경제가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경제가 정말로 잘 돌아간다면 이런 데가 어떻게 하는지 또 이 ECB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가 사실 큰 관심이 되지 않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 어쨌거나 세계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연준의 통화 정책,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더워서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외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안 해주시더라도 제가 벗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 다음에 이제 주요국의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라는 게, 이게 뭐랄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크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전에는 이제 금리가 뭐 12%, 뭐 10% 이런 금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리들이 있었던 이유는 왜냐면 그 금리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높거나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그 금리가 높은 상황이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10%대, 저렇게 6%대 이제 이렇게 미국 정부채라든지 이런 데 금리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아니면 경제 성장이 잘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가 뭐 1%대고 은행에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보통 뭐 2%, 3% 뭐 이렇게 하는 금리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데, 한 20년 전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라는 거는 보통 10%는 늘 넘는 거였어요. 예금을 하면은 10% 정도 금리를 줬고, 대출을 받으면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 금리를 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더 살기가 쉬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1,000원의 재산을 가졌다면 그게 2,000원이 되려고 하면은 금리가 1년에 얼마씩 있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1년에 금리가 이렇게 15% 정도 수준의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예금금리가 15%다 그러면은 5년이 지나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예금하면 5년이 지나면 2,000만 원이 되겠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학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러셔서, 아니면 학생이더라도 이제 뭐 투자를 잘해서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게 1년에 15% 수익을 내서 5년만 유지가 되면 그게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로소득을 은행에 잘 저축하기만 하면 그게 5년이나 10년 정도가 지나면 재산이 2배가 돼 있어서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1%대의 이자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15%씩 5년이 지나면 2배가 되는데, 그러면은 2%씩 해서 2배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혹시 계산기가 있으신 분은 계산을 하셔도 되고, 2%씩 해서 2배가 되려면 3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이렇게 정부채라든지 이런 데 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행 예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고수익 자산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연구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이 지금 뭐 한 50대, 60대 분들은 돈을 모으면 돈을 받은 걸 은행 예금만 해도 재산이 막 늘어났는데 지금 세대들은 돈을 받은 다음에 이걸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채권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경제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뭐 선순위채보다는 후순위채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펀드에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제 교육에도 오신 게 아닌가 싶으신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의 수익을 내는 거는 뭘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쉬운 게 있다면 조금 이따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건 그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들은 금융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많이 알아야지 이제 자기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자기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성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또 그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처한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한 20년 전쯤에는 뭐 8, 9%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1.5%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거고, 또 독일 정부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1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정부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여러분도 별로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만약에 딱 보고 익숙해지셨다 그러면은 주저없이 금융의 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적성에 딱 맞는 그런 걸 테고, 마이너스 금리가 딱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채권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10년 만기 독일 정부채를 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1000유로짜리 독일 정부채를 사면은 그 정부채가 뭐 지금은 독일 정부채가 그 쿠폰이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친다면 뭐 대출이자, 매달 내는 대출이자가 이제 정부채는 1년에 이제 2번 있다고 생각하면 1년에 2번씩 1%씩 그 여러분들한테 쿠폰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00유로짜리 채권을 사면 한 5유로 정도를 한 6월 달에 주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또 5유로를 주고, 그러면 1000유로를 투자했는데 1년에 10유로를 버니까 1%짜리 이제 쿠폰이 붙어 있는 그런 채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채권을 가지고 만약에 10년을 보유하게 된다면 1년에 10유로씩 10년이니까 100유로라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자 수익으로 100유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원본을 내가 1000유로를 냈으니까 10년 후에 다시 그 1000유로를 받게 되니까 1000유로와 내가 냈던 1000유로와 이자 소득 100유로를 합친 1100유로가 여러분들이 채권을 투자했을 때 다시 만기까지 갖게 되는 총 재산의 가치가 되겠죠. 이제 채권의 가격은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2번씩 쿠폰을 받게 된다면 20번 쿠폰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첫 해에 6월, 12월, 두 번째 해에 6월, 12월 이렇게 해서 20번을 받게 되는 쿠폰을 현재 가격으로 만들게 되겠죠. 왜냐면은 미래에 만약에 오늘 1000원이 1년 후에 이자율이 1%라면 1년 후에 이자는 1년 후에 그 돈은 1010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현가화 시키게 되면은 그 분자가 10이고 분모는 1.0 얼마가 나가게 되니까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다면, 아까 그 쿠폰의 사례로 든다면 5유로가 아니라 그걸 현금화시키면 4. 얼마 이렇게 유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쿠폰이 만약에 4.90유로, 두 번째 쿠폰은 1년으로 할인하면 4.80유로, 그 다음 걸 할인하면 뭐 4.75유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그것들을 다 합치게 됐을 때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뭐 한 1070유로 정도 된다 하면은 그 1070유로가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이걸 내가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에 기대되는 총 수익을 현재화시킨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그 5유로를 이자율을 1보다 큰 숫자로 나누면 전체 숫자가 4. 얼마가 나오니까 숫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의 채권으로 얘기하자면 1100이 아니라 1070이 되듯이. 근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저 숫자가 오히려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1100을 벌게 되는 그 채권을 사람들이 1110유로, 1120유로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기까지 보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1070,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 명목 그 쿠폰과 원본만 생각해도 한다면 1100유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1110유로에 샀다, 1120유로에 샀다는 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의미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산 사람은 반드시 만기 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폭탄 돌리기라고 얘기하는 게 반드시 만기 전에 저걸 팔아야 돼요. 근데 만기가 되기 전까지 저 가격이 더 마이너스가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손해를 받지 않고 팔 수 있지만 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손해를 볼 확률이 지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요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채권 시장이 그렇다면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미래 독일 정부에다가 독일 정부의 재정 수입에 대해서 사실 투자한 거거든요. 독일 정부채라는 건. 근데 독일 정부의 재정 수입에 기여를 했는데 오히려 그 재정 수입에서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독일 정부한테 오히려 보관료를 더 내고 현금을 맡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이제 반드시 바람직한 상황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경제학계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채권 시장에 과열된 게 어디까지 이제 이런 게 지속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또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율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은행에 맡기든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투자 수익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식민지 1800년대, 1900년대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인류 사회는 뭘 만들었냐면 철도를 만들었잖아요. 철도를 만들고 항공기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서울 시내 보면 건물도 많이 짓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이고 그런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항공사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뭐 네이버 같은 회사가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돈만 있다면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 5%, 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잘 안 생기니까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돈은 많은데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안 생기고 또 그런 회사들이 안 생긴다는 건 그런 산업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비행기 산업이라든지 인터넷 산업, 휴대전화 산업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지금까지는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낮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뭔가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지금의 일상을 깨는 뭔가가 생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의 사람은 인터넷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을 거잖아요. 또 100년 전의 사람은 이 지구에 살던 사람은 예를 들어 이제 비행기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해외여행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처럼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통신수단,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교통수단,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드론만 뭐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택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뭐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뭐 저희 상상입니다만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생기고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또 그런 상상력을 이렇게 제품화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옛날보다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사상 최저의 금리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 얘기는 사상 최저의 세계 경제, 사상 최저 속도로 세계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기업은 잘 안 생기고 일자리도 잘 안 생기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일 첫 장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최근 이제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만든 인플레이션 리포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여담이지만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은행 같은 데입니다. 근데 이름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은행이라고 하면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그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잉글랜드 은행이 다 거기다가 그 돈을 찍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영국 전체의 이제 중앙은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한다면 저 뱅크 오브 잉글랜드와 같은 거를 이제 자기들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새로 만드는 게 부담이 돼서 뭐 떨어져 나가지 어려울 거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나와서 혹시 금융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고 여기가 이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로랑 상하이 주가 지수 이런 거는 거의 2년 전과 했을 때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데 이게 이제 2015년부터만 그렸는데 이 S&P 지수만 그려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무슨 로켓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면은 여기 주가 지수라는 게 결국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해서 물론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선진국 중에 그래도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그런 혁신이 제품화돼서 기업들이 생기고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그런 대로 뭐 괜찮긴 한데 영국은 이렇게 높아지긴 했는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저희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은 부동산 거품물이 이렇게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돈을 계속해서 많이 풀고 돈을 계속해서 많이 풀다 보니까 런던이라든지 영국 전체로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평균 전국 주택 가격이 7, 8%씩 올라갔어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가 한 7, 8년 전쯤 5억이 했다면 지금 거의 한 10억쯤 되고,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전부 폭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런던에서 사셨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몇 10억이 아니라 몇백억짜리 집이 막 생겨나는. 왜냐면은 이렇게 영란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푼 돈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가면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이제 막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불로소득으로 이제 번 돈이지만 어쨌거나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더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저 정도 성장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스는 관광을 또 많이 하고 시계도 많이 팔고 치즈도 많이 팔고 뭐 해서 뭐 스위스 경제도 그런 대로 괜찮고. 그 다음에 일본 경제는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이제 그럭저럭 이렇게 아베 총리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이 정도에서 성공하고 있고, 유럽 경제는 사실 이 정도에서 연평균 한 1%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 경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 것도 아니고 약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계속 살아있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확 사는 것도 아니고 확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약간 있으면서 이렇게. 혹시 유럽에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어떡하지? 유럽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데, 유럽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제 이해를 못할 거라 기대하고. 그래서 미국이 제일 성장률이 높으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주가 지수가 이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미국 주가 지수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고, 영국하고 뭐 다른 나라는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 지수가 최근 들어서 약세입니다. 달러화 지수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무역을 하면서 뭐 유럽 국가도 뭐 무역을 하고 중국하고도 무역하고 전 세계하고 무역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유럽과의 교역이 20%라면 유로화는 자기네 통화 대비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하고, 또 위안화라면은 이제 그건 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해서 자기네가 총 교역하는 것들을 100%로 따졌을 때에 내 통화가 어느 정도 강세인 것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이렇게 많이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100원 정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 1,200원, 1,300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화는 비싸지고 원화라든지 유로화 같은 거는 싸지고, 얘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원달러 기준으로는 1,100원 하던 게 뭐 한 1,000원은 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요. 전 세계의 금리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 미국 금리와 다른 나라 금리입니다. 환율도 통화의 가치도 미국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많이 미국을 따라가기는 있기는 한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아직도 이제 달러화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가 움직이면 전 세계 통화가 다 움직이고,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전 세계 금리가 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달러 지수가 올해 작년 연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빵 뛰었다가 올해 이렇게 됐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익숙하지 혹시 않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 연준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뭔가 좀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굉장히 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뭘 하는 기관인지 확 와닿는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력이 이제 뛰어나신 분, 아니면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정계 입문해도 내가 생각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미 연준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겼냐면, 한국은행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한국은행이 정부의 은행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미국은행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미 연준이라고 안 하고 미국은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미국은 미 연준이라고 그렇게 했냐면,
미국도 그 미국은행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거에서 미국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처럼 한국은행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달러화를 찍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미국은행을 만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잖아요. 그래서 왜 정부에서만 돈을 찍느냐? 민간들도 돈을 찍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권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은행도 돈 찍고 신한은행도 돈 찍고 다 모든 은행이 상업은행들이 돈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에 입각해서 미국은행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1791년에 만들었다가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개인이 이제 그 통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16년에 또 미국은행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운 은행이 또 이제 통화를 찍고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그것도 다시 이제 문을 닫았죠. 그렇게 되고 나서 자유은행 제도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가 이제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찍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장이라면 돈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찍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적게 찍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돈을 많이 찍고 싶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찍어야죠. 왜냐하면 돈을 찍어서 다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은행권을 찍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많이 찍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은행의 은행들이 많은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서 모든 은행의 은행권들이 전부 휴지권 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1913년에 그 지금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걸 만들면서 한국은행이라는 같은 그런 중앙은행을 만들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인가 잊어버렸습니다. 네,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 대통령이 왜 이 이름을 만들었냐면 또 미국은행 이렇게 얘기하면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러면 의회에서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그걸 또 왜 만드느냐? 왜 정부에서만 돈을 찍느냐? 민간도 다시 돈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아주 이상한 이름을 만든 다음에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서 이건 중앙은행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런 말을 이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그랬다는 얘기를 곁다리 얘기를 이제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1년 중에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향을 했냐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미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투자를 하려는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통화가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국 통화가 이제 강세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식 외환 시장에 특히 이제 반응을 많이 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 그럼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다. 또 아니면 또 미 연준 인사가 뭐 발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은 어디 가서 막 강의를 하면서 금리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얘기는 안 하지만 미국은 이제 막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뭐 금리는 어떻게 될 거고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고 해서 그 사람이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면 이제 자꾸 올라가고 미국 경제 안 좋다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다가 금리 올릴 것 같아 그랬는데 경제 지표 안 좋아서 꺼지고 경제가 지표 좋아지고 미 연준 인사가 뭐 금리 올릴 것 같아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지금 외제화운용원을 비롯해서 모든 투자기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모든 자산의 가치가 가격이 다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 달러가 강세가 되면 유로화라든지 엔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들은 가치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가느냐가 늘 관심사고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 거고. 여기 앞에서 보면 이제 금리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보면 어때요? 이렇게 1년 중에 이게 1년 중인데 1년 중이라면 금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연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외환 시장을 정말 잘 읽는 사람이 있다면 외환 시장은 1년에 15%가 아니라 1년에 100%, 200%씩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쭉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100부터 88까지밖에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읽었다면 이 시점에서 아니야. 지금 달러가 강세야. 그래서 달러를 많이 산 다음에 유로화라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억 원 정도 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달러를 다 가지고 있고 유로화라든지 엔화나 다 팔고 뭐 한국 원화가 있다면 그런 거 다 팔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시점에서 아니야. 이 정도에서 보니까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달러는 팔고 여러분들이 그 1억 원에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유로화를 사고 아니면 뭐 다른 통화를 사고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3-4번만 맞춰도 여러분들은 재산인 1년에 수익률 15%씩 해서 5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년에 5배, 10배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러나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장인 만큼 또 어떻게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한 번만 잘못 예측하면 엄청난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미달러 강세를 전망해서 달러와 자산을 막연히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경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미달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이제 올해 브렉시트 이후의 약세 추세인데 이제 연초에만 대비해도 1.6파운드 뭐 이 정도 하다가 그러니까 파운드화 1파운드화를 사기 위해서 1.6달러가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1파운드를 사기 위해서 1.3달러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꽂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운드화 자산을 가진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어떤지 여기는 또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이제 이게 관심사항인 거죠. 제가 이제 브렉시트 당일날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브렉시트 당일날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7시에 출근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이게 파운드만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파운드가 이렇게 움직이면 파운드에 따라서 달러가 움직이고 달러가 움직이게 되면 유로도 움직이고 엔화도 움직이고 원화도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통화가 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침 그때 7시에 출근할 때 아침 6시에 그 런던 한국은행 런던 사무소에서 영국 잔류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카톡이 와서 오늘 별일 없이 퇴근하겠지 하고 했는데 아침에도 또 이제 개표 상황이 약간 그 탈퇴 쪽이 막 우세했잖아요. 탈퇴가 우세할 때마다 그냥 막 얘가 곤두박 쳤다가 그 당일날로 치면은 탈퇴 그러면 막 곤두박 쳤다가 잔류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또 파운드 강세했다가 막 하루 종일 뭐 그냥 하루 종일 뭐 널뛰기를 했죠. 널뛰기 그냥 그녀를 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을 때쯤 돼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개표 초반에는 이제 시골 사람들이 좀 철이 없어서 EU 탈퇴를 얘기했지만 런던 개표가 끝나면은 반드시 잔류 쪽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던 개표 방송을 보고 있던 우리 직원이 탈퇴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서 외환 시장이 이제 파운드화 시장은 또 이렇게 되고 그날 오후부터 굉장히 바쁘고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해서 전 세계 정부가 주말에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어떻게 상황이 되냐면 파운드가 이렇게 약세가 되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동안 이제 봤던 가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채 가격, 독일 정부채 가격, 또 미국 주식, 뭐 유럽 주식, 뭐 이런 가격들 이런 것들이 그 마트에 예를 들면 마트에 가면 뭐 우유 가격도 있고 두부 가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 가격이 있잖아요. 그게 브렉시트 가고 나서 이후에는 그 가격표가 이제 전부 다 바뀐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두부가 1,000원 하던 거는 이제 1,500원. 예를 들어 뭐 우유는 뭐 2,000원 하다가 갑자기 뭐 1,500원.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가격표를 이렇게 떨어지면서 새롭게 붙여주게 만드는 아주 큰 사건이었죠.
평생 동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큰일이었고요. 그 다음 유가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원유 재고가 최근 5년 평균 대비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4억 배럴 정도, 5억 배럴 정도까지 쌓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또 이제 휘발유 재고도 과거 평균 5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렇게 여름이 되면서, 원유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여름에 이제 드라이빙을 많이 하면서 휘발유를 많이 쓰게 되고, 휘발유를 많이 쓰게 되면 원유 재고도 줄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7월 달 내내 유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50달러 선에 있던 유가가 한 30달러 선까지 떨어지니까 뭐 유가가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재고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에서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비싸게 받겠다니까 유가가 이렇게 안정되고 있는데, 유가가 안정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주가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석유를 파는 사람들끼리 담합을 해서 석유 가격을 비싸게 했다 그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석유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하게 되고, 왜냐면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인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데가 다 이제 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투자은행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고, 헤지펀드 같은 것도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억 원을 갖다가 자산을 여러분들이 수탁을 받아서 자금을 운영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늘 환매에 대한 수요에 늘 응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는 현찰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자산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매에 혹시 대응할 수도 있을 필요성 때문에 뭔가를 팔아야 되고, 뭔가를 팔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뭐 예상치 않았던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팔리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불안하게 되는 그런 요인을 이렇게 작용할 수 있어서, 하여간 유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싸지면 싸질수록 좋은데, 오히려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는, 약간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데, 유가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좋아지는 거는 그나마 에어컨을 이 정도라도 이제 틀어주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몇 년 전까지는 유가가 100달러 시절에는 선풍기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이렇게 와이셔츠가 이렇게 다 젖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 유가가 많이 이렇게 싸지면서 그나마 좀 쾌적한 삶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 기대를 한다는데, 골드만삭스는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 세계 경제는 별로 안 좋아지더라도 미국 경제는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거다.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니까 인플레이션율도 좋아질 거면서 좋아지고 이렇게 라고 생각했는데 금리를 계속 안 올려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미 얘기했고 녹음이 다 돼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하여간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으로 올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4번 정도 인상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3, 6, 9, 12 이 정도에서 인상을 할 거랬는데 3월에도 할 거라고 했는데 안 하고, 6월에도 할 거라고 했는데 또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해서 올렸는데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와 같이 빵 떨어지고, 그 다음에 6월에 올라갈 것 같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똥 떨어지고 이렇게. 미 연준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얘기해야 되냐면,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가지고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하니까, 여기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요거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원금과 이자를 더 주는 그 물가 연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수익률이 가지고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를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있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사실 거의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금리를 또 안 올리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별로 안 오르고 또 이게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연준이 또 금리를 안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미국이 하여간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1.2%가 아니라 2%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야 미국이 원하는 어떤 소비자 물가의 목표에 이제 근접하게 되는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미국도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잘 안 오르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잘 안 오르고 유럽도 물가가 안 오르고 하여간 전세적으로 물가가 또 안 오르는 또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산업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5%인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더 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계라고 생각하면 이미 최고점으로 실업률이 낮아졌으니까 더 이상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정책을 이제 정상화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실업률이 여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풀어서 실업률이 지금 5%지만 3%로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노동시장의 그 생산성도 금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생산성이 점점 높아지면은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노동시장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권자 수도 이렇게 줄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인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고용 실업률이 늘 정부는 이렇게 낮은 수준을 얘기하지만 실제 실업률은 그보다 높은 뭐 체감 실업률이 높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로존의 경제 상황을 아까 제가 다시 설명드렸지만 연 평균 1%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는 2%를 목표로 하면서 그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오르고 있죠. 또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연평균으로 치면 뭐 1점 몇 퍼센트가 되지만 0.5%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유럽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망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에펠탑에서 사진 찍고 이탈리아 프렌체도 가고 유럽 여행도 가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독일 여행도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시대가 갔고 이제 한국이 이제 90년대부터 해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앞으로 또 에펠탑을 비롯한 유럽의 그 많은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해야 되고 중국이 앞으로 한 몇억 명 가고 그 다음에 인도가 경제가 개발되면서 또 인도 사람들이 가서 에펠탑에 가서 또 사진 찍어야 되고 인도 사람들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서 이제 에펠탑에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별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국에서 들여오는 관광 수입만으로도 이렇게 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뭔가 유럽도 혁신을 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뭔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정부가 과감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 있었는데 뭔가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은
그걸 잘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미국에 제가 MMF 제도라는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2014년인가 나왔을 때 그 규정 개정안과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100페이지짜리 이렇게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2년 정도 지나가면서 그게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도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데가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는 데서 증권사들을 감독하면서 MMF라는 거 갖다 이제 제도 개선을 한다. 그래서 거기는 그 자산운용사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규정도 고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런 걸 갖다가 다 검토 문서에 반영을 하고 해서 새로 규정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00페이지짜리로 시작한 규정 개정안이 지금 몇 페이지가 됐냐면 890페이지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도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들끼리 뭐 회의하면서 했던 그런 얘기들 뭐 그런 게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뭐 제3자가 읽는다고 해서 그걸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게 저의 숙제라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약간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가 옛날에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이제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반박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발 시대에 있었던 뭐 정주영 회장의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병철 회장 시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야 우리 뭐 조선소 하나 짓자 아니면 뭐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때 굉장한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전자공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1980년대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큰 모험이었고 조선소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었죠. 근데 그걸 지금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에서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떤 사업을 하려면 미래 현금 흐름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이걸 해서 수익이 나오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미국에 MBA를 갔다 온 사람도 별로 없었고 회사에서 경영을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회장이 막 하자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별 큰 검토 문서 없이도 여러 가지가 막 새로운 사업들이 벌려졌는데 지금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에 있는 회장님들도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늘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리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자니 망해먹을 것 같고 또 망해먹을 것 같은 얘기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걸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거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꾸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니까 새로운 사업을 또 선뜻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직접 자기가 회사를 세워서 만든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가 쉬운데 또 이제 뭐 남이 하던 걸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뭐 물려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두려울 거 아니에요. 괜히 선대에서 잘한 걸 괜히 내가 혹시 망칠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보수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회사가 더 안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가 잘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니까 뭘 투자해도 5%, 6%, 뭐 10%씩 버는 그런 투자 상품은 없고 그래서 금리는 낮아지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시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의 통화 정책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19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만든 은행이고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듯이 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는 한국은행에 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예금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은행하고 정부하고 뭐 증권사들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한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예금했다고 했을 때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면 이제 1,000원을 예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돈을 조금만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중앙은행이 그렇게 하면서 돈을 은행들한테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케인지안 경제학,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케인지안 경제학의 가장 큰, 뭐랄까,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그거는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면,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이런 측면에서 돈을 갖다가 계속 풀었어요. 근데 돈을 풀었는데도 이자율이 0%가 될 정도로 돈을 막 풀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해서 돈을 이제 더 계속 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채와 회사채를 사준다는 거죠. 사실은 정부와 회사가 예를 들어서 5%의 금리로 1년에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유럽 중앙은행 같은 데서 더 낮은 금리로 사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채를 조달하는 정부와 기업들이 더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더 낮은 이자 부담으로 뭔가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지원 정책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제가 한국은행 다닌 지 지금 16년째인데 지금 16년 전에는 막 이런 걸 하는 걸 갖다가 이런 거 정부채, 회사채 이런 거 갖다가 중앙은행이 한다 그러면 그 미국 연준이나 그 유럽 중앙은행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저 사람들이 이제 막 미개하다는, 이것도 다 녹음이 되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네. 하여간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그거보다 더한 걸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왜냐면 자기네나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론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이론적인 배경은 중립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은행 금통위원회로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1.25% 수준인 기준금리인데 이걸 갖다가 더 높인다든지 더 낮춘다면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하면은 경제를 부양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갖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도 양단면을 해서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점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기준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 방향으로 돈을 더 많이 푸는 거고 그 기준점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돈을 우리가 좀 회수해야 되는 방향으로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이 정책금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중립금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금리가 인플레이션율과 경제 성장률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립금리는 그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경제가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장률이 얼마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생산 설비들이 총동원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해서 수출이 잘 되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년에 3%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3%가 우리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또 이제 목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2%가 물가가 오르기를 원한다면 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니까 물가보다 지금 금리가 더 낮으면 금리를 깎아야 되고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이 2%인데 2%보다 높으면 3%라면 돈을 회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런 어떤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물가 수준과 목표되는 물가 수준과의 차이 또 잠재 성장률과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경제 성장률 그 두 개 간의 차이들을 갖다가 합쳐서 중립금리를 만들 수 있고 그 중립금리가 이 나라들이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경제학이 있으니까 이런 경제학적 사고에 기반해서 이제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 이런 데서 이제 많이서 금리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도 이제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한국은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늘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약간 상승하는 방향의 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를 10년을 읽었더니 늘 금리가 올라가는 거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바이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드디어 16년째 드디어 그 바이어스를 깨고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제가 앞에서 여기 보여드리는 이걸 보여드린 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다가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국은행 보고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저 금리가 약간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net interest income이 왜 나빠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금리 시절이라면은 예금을 10%짜리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12%, 13%에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금리가 1%, 2%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이미 대출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시중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엔 내 예금 받아서 10% 예금 받아서 2, 3%씩 이자를 이렇게 받아서 수입을 받았던 그 은행들이 0.5% 수익 내고 1% 수익 내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죠.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면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게 뭘 것 같아요? 주가가 나빠지죠. 왜냐면은 주가는 그 언제나 기업의 미래 소득을 보는데 미래 소득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죠. 2015년 대비해서. 은행주가 옛날에는 다 이 정도 있었지만 다 땅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은행이 돈을 벌기가 쉬웠던 게 돈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뭐든지 이렇게 공장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면 물건이 잘 팔리고 그러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가정집들이 다 이렇게 대출받아서 집 살려는 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쉬웠어요. 근데 서브프라임 나니까 대출을 받으려는 가정집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 가계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더 안 되고 또 신용 파생 상품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자 파생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기 때 이렇게 낯설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수많은 금융 기법들이 막 생기면서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나고 나서 전부 이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물 중개업 같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계속 손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는 그래도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또 통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수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 신용 위험이 완화되면서 금리라든지 고금리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더 사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금융기관이든지 목표하는 수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건데는 1년 정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수익 목표가 있는데 채권을 투자해서 1년에 1%밖에 못 버는데 내가 최소 3% 수익을 얻는다면 어딘가 가서 그 3% 돈을 벌게 해주는 걸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해외 투자도 하게 되고 부동산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수익이 계속해서 0%대의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뭐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통화가치 절하라는 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여러 무대의 물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1달러당 1,000원이라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 팔 때 10달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10,000원짜리는 1달러당 1,000원이니까 10달러. 근데 만약에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달러 돈이 1달러당 1,100원이 되잖아요. 그럼 10,000원짜리 물건이 10달러가 아니라 9달러짜리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9달러 이하로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 값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물건이 점점점 싸게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더 싼 물건을 팔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통화 가치 절하가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화 가치 절하를 해서 가장 득을 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 나라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나라가 아마 독일이실 거고 독일이 이제 이걸 통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럼 독일이 유럽 내 여러 국가들이 다른 나라 무역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부터 이제 사오는 물건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사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파는 나라는 독일인데 독일에서 독일 수출에 가장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독일의 벤츠, 아우디 이런 걸 워낙 많이 사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독일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저축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저축을 해봐야 수익이 너무 낮으니까 돈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축이 이제 막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유로화는 이제 대체적으로 약세로 갔는데 오히려 엔화는 이제 강세가 되고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른 나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와 엔화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통화고 이런 거에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안 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런 거 가장 큰 것 같은지 일본이 우리나라는 맨날 일본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일본에 아직 수천 개의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국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게 빨리 현금화 했을 때 현금화 되는 자산이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이아 반지를 샀다.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빨리 내일 무슨 현금을 쓸 일이 생겼다. 그럼 빨리 누가 그 다이아 반지를 사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무슨 옷을 샀다 그러면 빨리 그 옷을 누가 사줘야 되고 주식을 샀다 그러면 빨리 그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화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통화들은 잘 거래가 안 됩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왜냐하면 잘 안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엔화는 24시간 전 세계 어느 나라 금융시장에 가서든지 쉽게 이제 사고 파고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건 이제 약간 경제학적 이론과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직원들 중에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하여간 경제학적 이론과 하여간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로 지역의 이제 부채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이미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사람들이. 가계고 기업이고 빚을 질 만큼 졌는데, 그리고 이자를 낮춰서 사람들이 더 빚을 질 거냐? 더 빚을 안 지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학 이론에서는 돈을 풀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 심리가 되니까 야 마이너스 금리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야. 이건 새로운 세상이야. 이런 불안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더 저축을 많이 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돼. 자꾸 그런 불안 심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불안 심리가 생기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1년에 버는 소득의 20%를 막 저축하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제학적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런 거를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신문이
한국경제신문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런 걸로 뭐 주술 경제학, 예를 들어 옛날에 무슨 미친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쳤다, 저런 환청이 들려요. 그럼 막 구술했잖아요. 너 귀신이 씌었어.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막 때리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사실은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귀신이 씌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뭐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심리 치료를 한다든지 미술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저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난 악마가 씌었어. 이러면서 뭐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것처럼, 케인지안 경제학이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도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뭐 하여간 얘기들이 한국경제신문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 2% 정도 성장할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안 좋아질 거다, 영국 경제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소비자 물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이는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보고서인데, 물론 이 많은 경제학 박사들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잘 만드셨겠지만, 많은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고 앞으로 파운드화가 더 약세가 되니까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를 들어서 설탕을 한 포대를 옛날에 1달러에 들어왔는데 1달러에 1,000원이라면 1,000원에 설탕 한 포대를 먹었는데 1,100원이 되면 설탕 한 포대를 1,100원에 사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랑 대비해서 보면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치면서 물가는 이렇게 크게 안 올라가는,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다면은 굉장히 뭐랄까 경제학적 기반이 이렇게 충실하신 어떤 경제학도 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영란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이게 확 올라가 버리면은, 영란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이걸 2%에 맞추는 게 자기들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 기관의 존재 이유가. 근데 이게 빵 또 뛰어버리면은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려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잘 쓰시고 이런 거. 직장 상사들이 뭘 얘기했는데 제 소신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서 이 정도에서 하는 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 그런 거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인데, 제가 잘 못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영국 주가 지수는 브렉시트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외국에다 물건 파는 데는 강세지만 자기네 국내에다 물건 파는 데는 약세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탈리아 은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태리 은행이 최근에 이제 부실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많이 이제 불거졌는데, 부실 여신이 이제 17%라는 거는 사실 은행이 정상적인 그 작동을 사실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평균 부실 대출률은 한 1.5%에서 한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면 1,000명을 대출해 줬으면 1,000명이 아니에요. 1,000명 100명 대출해 줬으면 1명 아니면 2명만 돈을 못 갚아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5명이 되고 10명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회사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은행은 점점 위험해진다는 거고, 문 닫을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7%라는 거는 거의 은행이 거의 묻지마 대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막 여신 심사를 막 깐깐하게 하잖아요. 직업이 뭐세요? 뭐 1년에 연소득이 얼마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7%라는 거는 거의 아무나 이렇게 갖다 드려도, 내줘도 이렇게 저 돈 빌리러 왔는데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뭐 1,000만 원 빌려주고 뭐. 거의 그런 거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탈리아 은행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산업들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탈리아 은행들도 여신 회수가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뭐 다 안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은행, 우리나라 지금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빌려간 기업들이 돈을 못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태리 정부라든지 이태리 은행들이 뭘 했냐면 다 만기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갚어. 그러면서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줬죠. 근데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해줬으면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도 계속해서 만기 연장을 잘해주니까 만기 연장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막 은행에서 막 매일 돈 안 갚으면 당신 회사 넘어갑니다. 당신 회사 이제 뭐 법정 관리 들어가요. 뭐 이래야지 빨리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관리 감독을 이렇게 은행이 막 재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이게 또 불거진 이유가 브렉시트가 안 일어났으면 저게 이제 묻힐 수도 있는데 브렉시트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간 아니면 뭐 유럽중앙은행, 한국은행 뭐 다 혹시 금융 시스템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조그만이라도 이렇게 구멍 날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다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댐으로 치자면 예전에 무슨 큰 댐이 무너져서 홍수가 난 경험이 이제 그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무슨 어떤 댐이 있다면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저거 댐이 무너질까봐 어디 혹시 구멍이 있는지는 막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 은행도 이제 찾은 거죠. 저 댐에 어떤 구멍이 이제 좀 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찾은 거죠. 제가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태리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여기가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부실이 났다면 저걸 갖다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서 어차피 그 은행을 망하지 않. 왜냐면 은행이 다 망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망해버렸다. 그럼 어디 예금을 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예금을 할 데가 없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디 가서 대출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 전부 사라지게 되면 새로 은행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은행에 뭐 재정을 갖다가 뭐 몇백조 원을 들여서라도 이태리 은행을 갖다가 살리겠다라고 이태리 정부가 했는데 그걸 반대한 데가 있었죠. 어디서 반대했을 것 같습니까? 이태리 정부가 내가 돈 써서 이태리 은행을 살리겠다는데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유로피언 유니언이 이제 반대를 했죠. 그리고 그걸 움직이는 가장 큰 뒤에 있는 정부는 이제 독일 정부인 거죠. 왜냐하면 독일 정부는 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아니 네가 여신 심사를 잘했어야지. 그리고 그런 거에 잘못됐으면 일부라도 손해를 봐야지 왜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은행을 정상화시키느냐.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입장 때문에 이태리 정부가 스스로 자기네 나라 재정을 투입해서 은행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태리 은행에 그러면 손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금을 했다면 그 손해를 보는 순서가 은행이 이제 채권을 발행했으면 채권을 발행한 것 중에 후순위채, 선순위채를 나누는데 나는 조금 더 위험한 자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돈을 받아간 다음에 나중에 받겠다. 대신에 나는 금리를 더 달라라고 하는 그런 후순위채를 산 사람들이 먼저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선순위채의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거액 예금자 우리나라 치면 한 1억 이상 예금한 사람들은 또 손실을 보고 이런 손실 전차를 전부 어느 정도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태리 은행을 살려야 된다는 게 독일 정부의 이제 입장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태리 은행계에 예금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독일계 은행으로 많이 자금을 또 많이 옮겼죠. 그래서 이제 이태리계 은행, 뭐 스페인계 은행 이런 데에 있는 예금들이
같은 유럽계인 독일계, 네덜란드계 은행 쪽으로 돈을 많이 또 지금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태리 은행은 구제금융 같은 걸 들어가게 되면 예금이 손실이 나니까. 그러면 독일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은 그 예금을 많이 받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현찰로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자기 나라 중앙은행인 ECB에다 맡게 되니까 우리나라 치면 국민은행이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자기가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자기네 은행 금고에 갖다 놓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행 계좌에 있는데 한국은행 계좌에 있으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고 그럼 자기네 수익이 정화되고 그러니까 독일계 은행들도 뭐 상업계 은행들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여간 위험한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쪽은 하여간 위험하고 독일계 쪽은 안전하고 그래서 자금이 또 그렇게 이전되는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또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어떤 은행들은 자꾸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예금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돼서 내가 예금한 원금이 깎이니까 거대한 금고를 짓겠다라는 그런 은행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은행을 치자면 이렇게 여기 앞에 무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기 앞에 분수대에 무슨 지하 금고가 있을 줄 아는데 사실 금고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간 그 밑에 이제 엄청난 금고를 만들어서 차라리 거기다가 현금을 보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은행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태리 은행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결국은 그 유럽 연합도 이태리 정부가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구제 금융을 어느 정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후순위채라든지 예금자라든지 이런 데가 손실을 반드시 보도록 유럽 연합에 이제 규약이 돼 있는데 그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구제 금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후순위채라든지 은행 예금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은행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태리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재정을 투입하는 거니까 이런 우리나라 예금자 이런 거 손실 안 보고 우리 구제 금융 할게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럽 연합은 그 너네 나라가 에서 발생한 그 지금 은행의 부실 문제는 브렉시트 이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없다. 금융 시스템 안정과 상관없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 이태리 은행의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니까 왜 영국이 유럽을 탈퇴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유럽연합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유럽연합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독일 정부가 자꾸 반대하면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뭐 자주적으로 무슨 주권을 행사해야지 맨날 무슨 독일 정부한테 협의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뭐 저기 지금 뭐 영국이 유럽을 탈퇴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협약을 해야 되는데 유럽과 탈퇴 협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모든 문서를 뭐 제가 알기로 오늘 점심 먹다 얘기 드는 게 모든 문서를 만들었다면 20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문서만 만들었다면 20개국 언어를 만들어야 되니 참 그것도 참 환장을 노릇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강의해주신 김준철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